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추리소설, 특히 일본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에도가와 람포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일본 근대 미스터리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작가이자 평론가인 그는 에드거 앨런 포에게 큰 영향을 받아 자신의 필명으로 에도가와 람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925년 탐정 아케치 코고로라는 캐릭터를 일본 소설 속에 처음으로 등장시켜 탐정소설의 틀을 확립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은밀한 욕망, 살인충동 등을 다루며 자주 검열 대상이 되어 부분 삭제당하고 실제 일본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작가가 잘린 목을 집에 감춰두고 있다느니 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네요. 작가 스스로는 본격 미스터리 정통파 추리소설을 쓰고 싶어 했지만 당시 일본 다이쇼 시대 근대화의 빛과 어둠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줄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원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설은 그런 대중의 기호에 맞게 기묘한 분위기로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추리소설계에 그가 남긴 업적은 인정할 만큼 큰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딴 에도가와 람포상이 신인 추리소설 작가를 발굴하고 유명작가로 계속 활동해 나가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인간의 추악하고 잔인한 면모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에도가와 람포의 소설. 오늘 소개드리는 지붕 속의 산책이란 작품 역시 지루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기이한 놀이를 시작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인을 계획하게 되는 그 심리 묘사가 압권인 작품입니다. 다소 비정상적이고 부조화스러운 기묘한 행동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무더운 여름밤엔 그로테스크함이 건대는 오싹함이 더위를 조금은 잊게 해줄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자, 그럼 1925년 도쿄, 한 남자의 기묘한 산책에 함께 동행해 볼까요? 지붕 속의 산책, 에도가와 람포. 1장. 아마도 그건 일종의 정신병이었을 것이다. 코다 사부로는 그 어떤 유희나 직업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 물론 학교라고 해보아야 1년에 고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쨌든 학교를 졸업한 뒤 자기가 할 만한 직업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보았지만 이거야말로 인생을 바쳐도 되겠다 싶은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어쩌면 그를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길어야 1년, 짧게는 한 달, 그는 온갖 직업을 전전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론을 내렸는지 이제는 더 이상 직업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지루한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놀이도 마찬가지였다. 카드, 당구, 수영, 등산, 바둑, 장기, 각종 도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오락백과사전이라는 책까지 사들여서 여기는 다 적지도 못할 만큼 유일한 유희는 하나도 남김없이 시험해 보았지만 직업과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아서 번번이 그를 실망만 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개 중에는 남자에게는 여자와 술이라고 하는 평생토록 질리지 않는 황홀한 쾌락이 있지 않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코다는 기이하게도 이 2가지 쾌락에도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술은 체질에 맞지 않는지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물론 욕망이 있으니까 웬만큼 놀아본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다. 역시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을 사느니 아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걸핏하면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목숨이 귀한 줄은 알아서 이제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죽는다는 말만 했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다. 비록 직업은 없어도 부모가 매달 보내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크게 쪼들리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
더욱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부모가 보내주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이를테면 직업이나 유의해서 그랬던 것처럼 빈번하게 하숙집을 옮기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였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그는 도쿄에 있는 하숙집이라는 하숙집은 모조리 다 알고 있었다.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되면 이내 다른 집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이에 방랑자처럼 떠돌거나 여행하는 일도 있었고 더러는 신선처럼 산속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그였기에 조용한 시골에서는 오래 배기지를 못했다. 잠시 여행이라도 떠났다 싶으면 어느새 도시의 불빛에 복잡한 거리에 매료되듯이 도쿄에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숙집을 옮긴 것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번에 옮긴 곳은 새로 지어서 아직 벽도 덜 마른 듯한 토에이칸이라는 하숙집이었는데 그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그 새로운 발견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주제인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인 코다가 아마추어 탐정 아케치 코고로와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범죄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것부터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 코다는 카페에서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된 아케치 코고로를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았다. 코다는 아케치의 총명한 용모이며 말투, 몸가짐 등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따금 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아케치도 가끔씩 코다의 하숙집으로 놀러오는 사이가 되었다. 아케치는 코다의 병적인 성격에 흥미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코다는 아케치가 들려주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범죄담이 좋았던 것이다. 이런 수많은 범죄담이 심심하기 짝이 없던 코다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를 것이다. 아케치 코고로의 조리 있고 막힘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런 범죄들이 마치 현란한 극채색 그림처럼 끝없는 매력으로 코다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케치를 알게 된 지 2,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다는 이 세상에 대해 느끼던 염증을 거의 잊은 듯 보였다. 그는 온갖 범죄 관련 책들을 사들여 매일 독서에 열중했다. 그러한 책들 속에는 에드가 앨런 포, 에른스트 호프만, 에밀 가보리오를 포함한 온갖 탐정 소설들이 뒤섞여 있었다. 세상에 아직도 이토록 재미난 일이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며 코다는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범죄 사건의 주인공처럼 눈부시고 현란한 유의를 해보고 싶다는 황당한 염원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죄인이 되는 것은 싫었다. 양친과 형제, 친척들의 비탄과 모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즐거움만 탐닉할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책들에 의하면 아무리 교묘한 범죄라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실수가 있어 범죄가 들통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경찰의 눈길을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그것이 제일 무서웠다. 그의 불행은 세상 모든 일에는 흥미가 없고 하필이면 오로지 범죄에만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층 더 불행한 것은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범죄를 실행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최대한 입수할 수 있는 책을 모두 읽고 범죄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범죄를 흉내만 내는 것이니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일들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실증이 났던 아사쿠사에 대해서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장난감 상자를 풀어헤쳐 놓고 그 위에다 갖가지 조잡한 물감을 떨어뜨린 듯한 아사쿠사 유원지는 범죄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대였다. 그는 아사쿠사에서 극장과 극장 사이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좁고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공중 화장실 뒤편에서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을까 싶은 묘하게도 텅 빈 공터를 즐겨 돌아다녔다. 그리고 범죄자가 같은 무리와 통신이라도 하듯 벽에다 백묵으로 화살표를 그리며 돌아다닌다든지 부위에 보이는 행인을 발견하면 자신이 소매치기라도 된 기분으로 한도 없이 뒤를 미행해 본다든지 기묘한 암호문을 쓴 쪽지를 나무로 된 공원 벤치 틈 사이에 끼워놓고는 나무 그늘에 숨어서 누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고대한다든지 그 외에도 이 비슷한 온갖 장난을 치고는 혼자서 휘죽대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 이따금씩 변장을 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할 일 없이 돌아다녔다. 노동자가 되었다가 거지가 되었다가 학생이 되었다가 하는 온갖 변장 중에서 여장을 하는 것이 그의 병적인 버릇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었다. 그는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 옷과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해서 비싼 가발이나 중고 여성복을 사들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 마음에 드는 여성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면 머리 끝까지 외투를 뒤집어 쓰고는 늦은 밤 하숙집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서 외투를 벗고는 쓸쓸한 공원을 돌아다닌다거나 또 어떤 때는 종영시간이 임박한 영화관에 들어가서 일부러 남자들이 앉는 자리에 섞여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복장에 의한 일종의 착각에서 마치 자기가 요부라도 되는 양 온 세상 남자들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범죄놀이가 일정 부분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름대로 충분히 위안이 되어 주었지만 어차피 흉내는 흉내에 불과했다. 실상 범죄의 매력이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면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라도 그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흥미로 떨어지는 법이어서 언제까지나 그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 3개월쯤 지나자 코다는 어느덧 이런 즐거움도 멀리하게 되었고 그토록 매료되었던 아케치 코고로와의 교제도 서서히 시들해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코다 사부로와 아마추어 탐정 아케치 코고로와의 교제라든가 코다의 범죄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 에이칸이라고 하는 신축 하숙집에서 코다가 찾아낸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코다가 도 에이칸이라는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곳으로 옮겨간 것은 아케치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이상 지났을 때였다. 따라서 범죄놀이에도 거의 흥미가 없어졌고 그렇다고 달리 그것을 대신할 즐거움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길고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토 에이칸으로 옮겼을 때만 해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다소 기분 전환이 되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어찌 그리도 지겹기 짝이 없는 생물인지 어디를 가보아도 비슷비슷한 판에 박힌 사상, 표정, 그리고 언어로 똑같은 이야기만 지루하게 주고받을 뿐이라고 코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굳이 하숙집까지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며칠도 채 안 되어서 그는 또다시 바닷물을 권태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토 에이칸으로 옮긴 지 한 달 정도 흘렀을 무렵이다. 너무 심심한 터라 그는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있는 2층 방은 싸구려 바닥 옆에 2m 남짓한 벽장이 붙어 있었는데 위에는 미닫이 틀과 문턱, 중간쯤에 대단히 커다랗고 튼튼한 선반이 달려있고 그 내부가 상하 2단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 아래쪽에 고리짝을 몇 개 집어넣고 위에는 이불이나 올려둘까 생각했지만 매번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기보다는 아예 선반을 침대 삼아 이불을 겹쳐 깔아두어 졸리면 그 위에서 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만약 지금껏 살아왔던 하숙집이라면 벽장에 선반이 있다 해도 벽이 아주 지저분하거나 천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토 에이카는 새 집이라 벽장 안도 대단히 깨끗했고 천장 역시 새하얀 벽지를 바른 매끄러운 벽에 얼룩 하나 묻어있지 않아
전체적인 느낌이 어쩐지 선실 침대처럼 보여 괜히 그 안에서 자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그날 밤부터 벽장 안에서 자기로 했다. 새로 지은 이 하숙집은 방마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어 하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며 이런 기이한 행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서 자보니 기대 이상으로 느낌이 좋았다. 이불을 넉 장이나 깔아둔 터라 폭신폭신한 자리 위에 뒹굴면서 한 60cm밖에 안 되는 낮은 천장을 바라보는 기분이란 살짝 기이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었다. 벽장문을 닫고 빈틈으로 새어드는 신락 같은 불빛을 바라보노라면 자신이 마치 탐정소설의 등장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유쾌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도둑이 남의 방이라도 훔쳐보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격정적인 장면을 상상하며 실눈을 뜨고 그 틈새로 자기 방을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때로는 대낮부터 2미터쯤 되는 장방형의 상자 같은 벽장 속에 들어박혀 좋아하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며 두서없는 망상에 잠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벽장 안에서 화재라도 난 것이 아닐까 싶도록 장지문 틈새로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별난 짓을 3, 4일 계속하고 있자니 기이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원래 실증을 잘 내는 그인지라 사흘째쯤 되는 날에는 이미 벽장 속 침대에도 흥미가 없어져서 따분한 마음으로 벽이며 누워서도 손이 닿는 천장에다가 낙서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머리 바로 위 천장의 판자가 고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울렁울렁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손을 뻗쳐 위로 들어 올려 보니 놀랍게도 그 천장 판자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손을 놓으면 무슨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위에서 무언가가 누르고 있는 듯한 촉감이었다. 설마 천장 바로 위에 어떤 생물이 가령 커다란 구렁이 따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고다는 괜히 꺼림칙했지만 그대로 달아나는 것도 역시 미련이 남는지라 다시 한번 시험삼아 손으로 눌러보니 그 묵직한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천장 판자를 움직일 때마다 그 위에서 무언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까지 나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이상했다. 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힘껏 그 판자를 들어올렸다. 그 순간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며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그는 한구석으로 재빨리 비켜났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물체에 부딪혀서 큰 상처를 입을 뻔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뭔가 좀 색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떨어진 물체를 보니 너무도 한심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떨어진 물체는 야채를 절일 때 쓰는 누름돌보다 조금 작은 지극히 평범한 돌덩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전기 배송 공사를 할 때 인부가 천장으로 올라갈 통로를 쓰려고 판자 하나를 일부러 떼어냈다가 쓰레기 따위가 벽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돌덩이로 그걸 눌러두었던 것일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코미디였다. 하지만 이 코미디가 기이한 인연이 되어 고다는 또다시 놀라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자기 머리 위에서 동굴 입구처럼 열려있는 천장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문득 타고난 호기심으로 대체 천장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구멍에 조심스레 목을 집어넣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침 아침 나절이라서 지붕 위에는 햇살이 내리비치는지 마치 크고 작은 무수한 탐조등이 쏘아대듯 사방에 있는 빈틈으로 가느다란 광선들이 지붕 밑 동굴로 새어들고 있어 그 안은 의외로 환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로로 길게 누워 구부정하게 휘어있는 커다란 이무기 같은 마롯대였다. 밝다고는 해도 천장 속이니만큼 먼 곳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본래 좁고 긴 건물이라 실제로 긴 마룻대이긴 해도 건너편이 희미하게 보여 실물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 마룻대와 직각으로 이무기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수많은 석가래가 양측으로 지붕의 경사를 따라 기다랗게 쭉 뻗어 있었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웅대한 광경이었지만 천장을 지지하기 위해 용마루에서 가느다란 들보가 무수히 아래로 뻗어 있어 마치 동굴 종류동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이거 참 근사한데. 천장 안을 둘러보며 고다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병적인 그인지라 남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마룻대며 석가래 아래를 돌아다녔다. 다행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이라 천장 안이라면 을에 있을 법한 거미줄도 전혀 없고 그을음이나 먼지도 거의 쌓이지 않았을 뿐더러 지들이 더럽힌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옷이며 발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었다. 그는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마음 내키는 대로 지붕 아래 천장 속을 돌아다녔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계절도 마침 봄날이라 그게 덥지도 춥지도 않았다. 토웨이카는 하숙집들이 흔히 그렇듯이 가운데 정원을 둘러싸는 네모 모양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천장 위 역시 그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방 천장 위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다시 자신의 방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방들은 엄중하게 칸막이로 구분되고 방문마다 문단속을 위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만 천장 위로 올라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활짝 개방되어 있었다. 누구의 방 위를 걸어 다니든 자유자재였던 것이다. 만약 그럴 마음만 있다면 코다의 방처럼 곳곳에 돌덩이로 눌러놓은 곳도 몇 군데 있으니 천장 판자의 통로를 이용해 남의 방에도 숨어들어 도둑질도 가능할 만했다. 만약 지붕 속이 아닌 복도로 다니며 그런 짓을 한다면 네모 모양의 건물이라 다른 하숙인이나 하녀들이 언제 복도를 지나갈지 몰라 대단히 위험하지만 이렇게 천장 속 통로를 이용한다면 절대 그럴 위험이 없다. 게다가 타인의 비밀을 훔쳐보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었다. 신축이라고는 해도 날림으로 지은 하숙집인지라 천장에는 곳곳에 빈틈이 많았다. 방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두컴컴한 지붕 속에서 보면 빈틈이 아주 많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끔은 옹이 구멍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 천장이라고 하는 굴지의 무대를 발견하자 코다의 머리에는 언제부터인지 잊고 있던 그 범죄의 기호라는 버릇이 뭉글뭉글 끌어올랐다. 이런 무대라면 당시에 시험했던 장난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인 범죄놀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기뻐서 어쩌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찌하여 이토록 가까운 곳에 이다지도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이 지붕 속의 산책에 탐닉했던 것이다. 마치 요괴처럼 어둠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웨이칸 2층에 사는 20명 가까운 하숙인의 비밀을 차례차례 훔쳐본다. 이런 생각으로 코다는 이미 충분히 유쾌했다. 그리하여 오랜만에 그는 살아있는 보람을 느낄 정도였다. 그는 이 지붕 속의 산책을 더욱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옷차림부터 진짜 범죄자처럼 차려입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손에는 물론 손전등을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낮과는 달리 새어드는 광선의 양이 극히 적어 한 치 앞도 분간가지 않는 어둠 속을 특이한 차림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금살금 천장을 기어다니자 어쩐지 자신이 뱀이라도 된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어 슬며시 두려움이 일었다. 하지만 무슨 업보인지 그런 두려움이 소름 끼칠 만큼 즐거웠다. 그리하여 며칠 동안은 그는 하늘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기분으로 지붕 속 산책을 계속했다. 기대한 만큼 그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예로 들겠다. 천장에서 훔쳐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흥미로운지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숨겨두었던 본성을 모조리 드러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흥미로웠던 것이다.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몸가짐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는 적지 않게 놀랐다. 게다가 같은 높이의 수평선상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바로 위 천장에서 내려다보게 되니 시선의 각도가 달라짐으로 인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던 방도 매우 이상한 풍경으로 느껴졌다. 사람은 정수리와 양 어깨만 보이고 책꽂이, 책상, 장롱, 화로 따위는 위에서 자른 단면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벽은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에 모든 사물의 배경에는 방바닥만 가득 펼쳐지는 것이었다. 그게 별다른 일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그저 흥미로웠는데 간혹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기막힌 풍경까지 전개되었다. 평소에는 과격한 반자본주의적 주장을 토로하던 회사원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방금 받은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질리지도 않는지 지갑에서 꺼냈다 다시 넣었다 되풀이하며 그걸 황홀하게 바라보는 광경. 질비하게 걸려있는 비싼 옷을 평상복으로 아무렇지 않게 입으며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자랑하던 투기꾼이 막상 잠자리에 들 때는 여자처럼 그 옷들을 얌전하게 개어 이불 밑에 반듯하게 깔아둘 뿐만 아니라 조금 얼룩이라도 묻은 것이 보이면 입으로 열심히 핥아서 일종의 세탁을 하고 있는 광경. 무슨 대학 야구 선수라고 하는 여드름 투성이의 청년이 신체 건장한 운동선수와는 어울리지도 않는 소심한 마음으로 하숙집 하녀에게 쓴 연애 편지를 다 먹은 저녁상 그릇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치웠다가 우물쭈물 소심한 짓을 되풀이하는 광경. 개중에는 대담하게도 매춘부를 불러들여서는 글로 적기에도 꺼려지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는 장면까지 그 모든 것을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코다는 또 하숙인과 하숙인들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을 연구하는 것 역시 흥미를 느꼈다. 같은 인간이 상대에 따라 얼마나 태도가 달라지는지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대화하던 상대를 다른 방으로 들어와서는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박쥐처럼 어디서건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에서는 낼름 혀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연구 대상이 여자 하숙인인 경우에는 한층 더 흥미로웠다. 삼각관계 정도가 아니다. 사각, 오각으로 복잡한 관계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일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속내가 아무 상관없는 지붕 속 산책자에게만은 남김없이 드러났던 것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에 투명 외투라는 것이 있었는데 코다야말로 바로 그런 투명 외투를 걸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만일 천장 판자를 벗기고 다른 방으로 직접 숨어들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친다면 한층 더 재미있겠지만 코다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다. 천장에는 방 3개마다 하나 정도의 비율로 코다의 방처럼 돌덩이로 눌러놓은 비밀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남의 방으로 숨어드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방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어도 창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누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혹시 벽장을 통해 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벽장 선반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오려다 무슨 소리라도 내어 옆방이나 복도에 있는 사람에게 들킨다면 이 즐거운 지붕 속 산책이 끝장나고 말 터였다. 그러니 이런 재미를 들킬 만한 그런 짓을 할 용기는 코다에게 없었다. 2장.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코다는 한 차례 이런 기이한 산책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들보에서 들보로 건너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의 방과는 정원을 사이에 두고 딱 맞은편에 있는 마룻대의 한쪽 구석 천장에서 문득 지금까지 몰랐던 희미한 틈을 발견했다. 지름 6cm 정도의 구름 모양으로 가느다란 광선이 새어나오고 있어 무엇일까 하고 그는 살짝 손전등을 켜고 조사해 보았다. 그것은 상당히 큰 나무의 옹이었는데 반 이상 주위 판에서 떨어졌고 나머지 판으로 겨우 이어져 위험하게 옹이구멍이 되는 것을 면한 것이었다. 손톱 끝으로 조금 뒤집어 틀기만 해도 쉽사리 떨어져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고다는 다른 틈으로 천장 아래 방 주인이 이미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드디어 그것을 떼어버렸다. 다행인 것은 떼어낸 뒤의 옹이구멍이 술잔 모양으로 아래쪽이 좁아져서 그 나무의 옹이를 원래대로 끼워놓기만 하면 아래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곳에 그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걸 누구도 알아차릴 리도 없었다. 이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며 옹이구멍으로 아래를 훔쳐보았다. 다른 틈들은 세로는 길어도 폭은 겨우 3mm 내외여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불편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옹이구멍 아래쪽은 좁은 곳도 지름 3cm 이상 되니 방의 전경은 손쉽게 눈에 모두 들어왔다. 그래서 고우다는 생각지도 않게 그 방을 꽤 오랜 시간을 들여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방의 주인이 토웨이칸 하숙인 중에서 고다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엔도라는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현재는 무슨 치과의사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남자였다. 바로 그 꼴보기 싫은 엔도가 혐오감이 있는 적한 얼굴을 한층 더 펑퍼짐하게 하고서 바로 그의 눈 밑에서 자고 있었다. 엔도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그의 방은 다른 하숙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문구의 위치, 책꽂이에 꽂힌 책들의 진열 방식, 이불 개는 방법, 머리맡에 늘어둔 외제품처럼 보이는 낯선 자명종 시계, 자기로 된 담배 상자, 생유리로 된 잿더리. 그 무엇을 보더라도 물건 주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 청결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엔도는 잠자는 모습도 실로 단정했다. 단지 그런 광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우레처럼 코를 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고다는 무언가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눈썹을 찌푸리며 엔도의 잠자는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하필이면 그 엔도의 불쾌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 한층 더 편편한 모습으로 바로 눈아래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다면 잘생겼다. 과연 엔도 자신이 떠벌리는 것처럼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김 빠지게 길쭉한 얼굴이다. 짙은 머리카락, 얼굴 전체가 길쭉한 것에 비해 이상하게 좁은 이마, 짧은 눈썹,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눈꼬리의 주름, 긴 코, 그리고 이상하게 큼직한 입. 고다는 그 입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 아래 부분부터 단을 이루어 윗턱과 아래턱이 불쑥 아래로 튀어나와 있다. 여기에 한가득 창백한 얼굴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커다란 보라색 입술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비염이라도 있는 모양인지 코가 막혀 그 큰 입을 딱 벌리고 숨을 쉰다. 자면서 코를 고는 건 역시 바로 그 비염 탓일 것이다. 고다는 언제나 엔도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어쩐지 등이 근질근질하며 그의 뺨을 갑자기 후려갈기고 싶은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게 엔도의 자는 얼굴을 보는 중에 고다는 문득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 옹이 구멍으로 침을 뱉으면 꼭 맞게 엔도의 크게 벌린 입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의 입은 마치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옹이 구멍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다는 호기심에 바지 아래 입고 있던 속바지의 끈을 뽑아냈다. 그 끈을 옹이 구멍 위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려 한쪽 눈을 끈에 딱 붙이고 마치 총으로 조준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험해보니 정말로 신기한 우연일까.
바지끈과 옹이 구멍, 그리고 엔도의 입이 완전히 한 점으로 보인다. 즉, 옹이 구멍으로 침을 뱉으면 반드시 그의 입으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는 걸 코우다는 깨닫고 말았다. 그러나 설마 정말 침을 뱉을 수도 없으므로 코다는 옹이 구멍을 원래대로 메우고는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번뜩 어떤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쳤다. 그는 엉겁결에 천장 안의 어둠 속에서 그 무서운 생각 때문에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그 생각은 참으로 어떤 원한도 없는 이 엔도라는 남자를 살해한다는 생각이었다. 코다는 엔도에 대해 어떠한 원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서로를 알게 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우연히 이사가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연으로 두세 번 서로 방을 찾아간 것뿐이지 별로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엔도를 죽이려고 하는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엔도의 용모와 말과 행동이 후려 갈기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다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된 동기는 상대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코다가 그저 살인행위 그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코다의 정신 상태는 대단히 변태적이고 범죄 애호 습관이라 할 만한 병증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 중에서도 그가 가장 매력을 느낀 것이 살인이므로 이런 생각을 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가령 종종 살인을 느낀 적이 있어도 제 발각이 두려워서 한 번도 실행하려고 한 적이 없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엔도의 경우는 전혀 의심받지 않고 발각될 염려도 없이 살인이 어쩌면 가능할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위험만 없다면 가령 상대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다는 그런 것 따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오히려 그 살인행위가 잔혹하면 할수록 그의 이상한 욕망은 한층 더 만족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엔도에 한해서만은 살인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토웨이칸으로 이사해 일주일 정도 지난 때였다. 코다는 친하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같은 하숙인과 근처 카페로 외출한 일이 있었다. 그때 같은 카페에 엔도도 와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한 테이블을 끼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물론 술을 싫어하는 코다는 커피를 마셨지만 그때 세 사람 모두 꽤 기분 좋게 같이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술에 취한 엔도는 제 방에서 한 잔 더 하실까요? 라며 무리하게 나머지 두 사람을 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엔도는 혼자 신나게 떠들며 밤이 늦은 것도 개의치 않고 하녀를 불러 차를 내오게 하고 카페에서부터 하던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벌렸다. 그리고 코다가 그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다. 그때 엔도는 새빨갛게 충혈된 입술을 날름날름 혀로 핥으며 득이양양하게 자신의 연애사를 자랑했다. 그 여자와 말이죠. 나는 함께 죽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의대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독약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모르핀을 준비해서 우리 두 사람이 시오바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엔도는 비틀비틀 일어나서 자신의 벽장으로 가더니 드르륵 미닫이를 열고 안에 쌓여있던 고리짝 하나에서 새끼손가락 끝 정도의 아주 작은 병을 찾아내서 우리 앞으로 내밀었다. 병 안에는 바닥에 아주 약간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요 정도만으로 충분히 두 사람의 인간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떠들면 안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그 후 그의 자랑은 더욱 장황하고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지금 코다는 그때 보았던 그 모르핀 병을 뜻하지 않게 떠올린 것이었다. 천장 옹이 구멍에서 그 독약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인다.
호호, 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범죄란 말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해낸 이 묘안에 완전히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방법은 드라마틱하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다. 게다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단한 살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상한 발상에 현혹된 코다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 계획에 대한 자기 좋을 대로의 이론만 갖다 붙이느라 정신이 없어지고 말았다. 물론 우선 약을 훔쳐낼 필요가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 문제가 아니었다. 엔도의 방으로 놀러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무슨 이유로든 잠시 자리를 비울 것이다. 그 틈을 노려서 전에 본 고리짝에서 그 작은 갈색 병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엔도가 매일같이 그 고리짝을 살펴보지는 않을 테니 2, 3일 정도는 눈치챌 일도 없을 테고 또 설령 눈치를 챈다 하더라도 그 독약의 입수 경로 자체가 위법이니 그 역시 겉으로 드러나게 소란을 떨치지도 못할 테니 잘만 해치운다면 그걸 누가 훔쳤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근데 그럴 것이 아니고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지 아니야. 그건 위험해. 방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창문 밖에서 누가 볼 위험도 있으니. 무엇보다 엔도의 방 천장에는 내 방처럼 돌덩이로 눌러놓은 그런 비밀 통로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굳이 박아놓은 그 방의 천장 판지를 벗기고 숨어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지. 그런 생각과 더불어 코다는 독약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걸 물에 녹여서 비염으로 언제나 활짝 벌리고 자고 있는 엔도의 커다란 입으로 그 약을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온통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단지 걱정이라면 자고 있는 엔도가 그걸 잘 삼킬까 하는 정도지만 그것도 문제없었다. 농도만 짙게 한다면 겨우 몇 방울 정도의 극히 소량만으로도 충분할 테고 숙면 중이라면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알아챈다 해도 아마 뱉어낼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핀은 맛이 쓰기는 하다지만 워낙 분량이 적으니 설탕물을 조금 섞어 놓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장에서 독약이 내려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 엔도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할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과연 독약의 효능은 좋을까? 엔도의 체질에 비해서 다소 과하다든지 너무 적든지 해서 그저 괴로워만 할 뿐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문제로군. 그런 일이 생긴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울 거야. 그래도 내 신변에 위험이 미칠 염려는 없겠지. 왜냐하면 그 옹이 구멍을 원래대로 덮어버리면 천장에는 먼지도 쌓여있지 않으니 내 흔적도 전혀 남지 않을 거야. 지문이야. 이미 장갑을 끼고 있으니 문제없을 테고 설사 천장에서 독약이 떨어진 거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게 누구 짓인지 어떻게 알겠어. 나와 엔도는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의심받을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아니 그런 것보다 곤히 잠에 취한 엔도가 독약이 어느 방향에서 떨어졌는지 알 턱이 없을 텐데 뭐. 기가 막히군. 코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코다가 천장 위에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생각한 그저 자기 좋을 대로의 이론이었다. 설령 그의 생각처럼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더라도 그가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에 따라 코다가 적당한 시기에 엔도의 방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4, 5일쯤 지나서였다. 물론 그동안에도 그는 이 계획에 대해서 거듭 연구를 했고 위험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도 더해놓았다.
이를테면 훔쳐온 약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따위였다. 만일 엔도를 살해하는 것이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그는 훔쳐온 병을 옹이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뜨려 놓을 작정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우선 하나는 발각되었을 경우 중대한 단서가 될 그 병을 은닉해야 할 수고가 덜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 옆에 동물이 든 용기가 뒹굴고 있다면 누구라도 엔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병이 원래 엔도 자신의 물건이었다는 것은 언젠가 코다와 함께 그의 여성 편력담을 함께 들었던 또 다른 하숙인 남자가 충분히 증명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도가 매일 밤 불을 켜놓은 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잔다는 것도 도움이 될 터였다. 문은 물론이고 창문까지도 안에서 잠그고 자는 엔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결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드디어 코다는 엔도의 방을 방문해 그와 함께 오랜 시간 잡담을 나누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혐오감이 드는 엔도였기에 코다는 비상한 인내력이 필요했다. 이따금 지나가는 말투로 사리를 내비치며 상대를 겁주고 싶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도 간신히 참아냈다. 그저 코다는 속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증거가 조금도 남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 그렇게 제잘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지. 뭐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실컷 떠들어대. 이렇게 생각했다. 거우다는 상대의 멈출 줄 모르고 움직이는 커다란 입술을 바라보며 내심 그런 생각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곧 푸르둥둥한 시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저 유쾌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예상했던 대로 엔도는 화장실을 갔다. 이미 거의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코다는 빈틈없이 주위와 유리창 바깥까지 살펴본 다음 소리를 내지 않고 최대한 민첩하게 벽장한 고리짝 안에서 예의 그 약병을 찾아냈다. 언젠가 엔도가 그걸 넣어두었던 장소를 잘 보아두었기에 그 갈색 병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과연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 질치며 겨드랑이 아래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그 독약을 훔쳐내는 일이었다. 엔도가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아니 지금 발각되지 않더라도 이후 엔도가 약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다면, 그를 살해할 생각만 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저 독약을 훔쳤다는 것만으로는 그닥 큰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고다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수월하게 그 독약을 손에 넣었다. 엔도가 화장실에 돌아오자 잠시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끊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창에 빈틈없이 커튼을 치고 입구의 문도 걸어 잠근 다음 책상에 앉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품속에서 그 작은 갈색 병을 꺼내 이리저리 한참을 바라보았다. 3장. 몰핀. 작은 라벨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마도 엔도가 쓴 모양이다. 코다는 이전에 독국물 책을 읽은 적이 있어 몰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실물을 이토록 가까이서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병을 전등 앞에 가져가서 비춰보니 작은 숟가락으로 반이나 될까 싶은 극히 적은 양의 하얗고 희미한 것이 아름답게 비쳐 보였다. 정말로 이런 것으로 인간이 죽을까 싶어 신기한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코다는 몰핀을 계량할 정도의 정밀한 저울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는 엔도의 말을 신용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때 엔도의 태도나 말투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헛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라벨의 수치도 코다가 알고 있는 치사량의 딱
2배쯤 되니까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코다는 병을 책상에 올려두고 미리 준비한 설탕과 알코올병을 옆에 나란히 늘어놓고는 약제사처럼 면밀하게 열심히 조합을 했다. 다른 하숙인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는지 주인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런 정적 속에서 막대기에 적신 알코올을 주의 깊게 한 방울 한 방울 병 속으로 떨어뜨리자니 코다는 자신의 호흡이 악마의 숨소리처럼 기이할 정도로 커다랗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코다의 변태적 기호를 얼마나 만족시켰는지 모른다. 그때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졸아드는 독약 냄비를 지켜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 옛 이야기 속의 요사스런 마녀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껏 조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공포와 닮은 감정이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게 퍼져갔다. 이 계획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고 끝없이 확신하면서도 시시각각 늘어나는 불안을 그는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아무런 원한도 없는 한 인간을 그저 살인하는 재미를 위해 죽인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일까? 난 악마에 빠져들고 있는가? 난 미치광이인가? 대체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이 두렵지 않은가? 고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있고 조합한 독약병을 앞에 두고 사색에 잠겨 있었다. 차라리 이 계획을 그만두자. 몇 번이나 그렇게 결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역시 살인에 대한 매력을 단념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문득 어떤 치명적인 사실이 그의 내리를 스쳤다. 돌연 코우다는 웃겨서 미칠 것 같은 그러나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주위에 신경을 쓰면서 작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뭐 저리 같으니. 난 얼마나 웃기는 바보냐. 이런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이제 마비된 내 머리는 우연과 필연의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봐. 엔도의 커다란 그 벌어진 입이 한번 옹이 구멍 바로 밑에 있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그곳에 있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 고다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실로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다. 그의 계획은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커다란 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토록 단순한 일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멍청하고 이상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잠은 영리한 척하는 그의 눈에는 실로 대단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건 그렇다 치고 코다는 대단히 실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이제 두려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군. 고다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지붕 속 산책을 할 때마다 조금은 아직 미련에 남는 눈길로 옹이 구멍을 열고 엔도의 동정을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독약을 훔쳐낸 사실을 엔도가 눈치채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난번처럼 엔도의 입이 옹이 구멍 바로 밑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연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산책 때마다 셔츠 호주머니에 그는 독약을 챙기는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날은 코다가 지붕 속 산책을 시작한 지 어느덧 보름 정도 지나서였다. 그동안 전혀 들키지 않고 매일 몇 번씩이나 지붕 속을 기어다니느라 그의 고생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면밀한 주의. 그런 흔해 빠진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이었다. 고다는 또다시 엔도의 방 천장 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점괘라도 뽑는 심정으로 길인지 흉인지, 아니 오늘이야말로 어쩌면 길이 아닐까. 아무쪼록 길이 나와주기를 신에게 염원하며 예의
그 옹이 구멍을 열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어느 날 밤, 그날은 코우다가 지붕 속 산책을 시작한 지 어느덧 보름쯤 지나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언젠가 보았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코를 골고 있는 엔도의 입이 정확히 옹이구멍 바로 밑에 있었던 것이다. 고다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다시 본 다음 속바지에 끈을 뽑아 눈대중까지 해보았지만 역시 틀림없었다. 끈의 구멍과 입이 정확한 일직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함성을 터뜨릴 뻔했다가 간신히 꿀꺽 삼켰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그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는 일종의 기이한 흥분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서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독약병을 꺼내 들었다. 제멋대로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가라앉히며 뚜껑을 열고 끈으로 어림짐작을 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열 몇 방울까지. 그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마음을 졸인 코다에 비해 밑에 있는 엔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독약이 입 안으로 들어간 건 분명히 보았으니 그가 약을 먹은 건 확실했다. 그렇지만 이 고요함은 대체 어찌 된 일일까? 코다는 두려움에 조금씩 눈을 뜨며 옹이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엔도는 입을 쩝쩝 다시며 양손으로 입술을 비비는 몸짓을 하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잠들고 말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잠에 취한 엔도는 끔찍한 독약을 마신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고다는 가엾은 피해자의 얼굴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잡아먹을 듯 지켜보았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지만 실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세 시간은 좁게 흐르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엔도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상반신을 일으키고는 참으 신기한 듯 자기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었다. 어지러운 듯 얼굴을 흔들어 본다든지 눈을 비벼본다든지 헛소리처럼 의미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는 등 여러 가지 미치광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간신히 다시 잠이 드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빈번하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부림이 점점 약해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그 찰나 벼락치듯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굴빛은 마치 술이라도 취한 듯 새빨갛고 코끝이며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엔도의 몸 안에서는 지금 끔찍한 생사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고다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그토록 밝았던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식어들면서 종이처럼 새하얗게 되더니 점점 청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새 코 고는 소리도 멈추고 들숨 날숨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문득 가슴 언저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더니 한참 만에 다시 생각이라도 났다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며 둔한 호흡이 돌아오곤 했다. 그런 일이 두세 번 되풀이되더니 이윽고 그것마저 끝나버렸다. 엔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베개에서 벗어나 있는 축 처진 얼굴에는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흔히 말하는 영혼이 되고 만 것이다.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코다는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참으로 편안한 최후가 아닐 수 없다. 그의 희생자는 고통스런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고통스런 표정조차 떠올리지 않고 그저 코를 골며 죽어갔던 것이다. 뭐야? 살인이란 게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나? 고다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다시 없을 매력이었던 살인이 막상 해보니 다른 일상 다반사와
별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고작 이 정도라면 몇 명이라도 더 죽일 수 있겠군. 안도와 함께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멀스멀 엄습하기 시작했다. 옹이 구멍에서 사체를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이 고다는 스스로도 섬뜩하게 생각되었다. 묘하게도 목덜미 언저리에 소름이 끼치면서 귀를 기울이면 어딘가에서 아주 느릿느릿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자기도 모르게 옹이 구멍에서 눈을 떼고 어둠 속을 돌아보아도 오랫동안 밝은 방을 훔쳐보고 있었던 탓인지 눈앞에는 크고 작은 노란색 원 같은 것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사라져갔다. 가만히 지켜보면 그 고리 뒤편에서 엔도의 기이할 정도로 큰 입이 문득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처음 계획한 일인 만큼 모든 일을 틀림없이 실행했다. 엔도가 죽은 다음 옹이 구멍에다가 훔친 약병을 떨어뜨리는 일, 옹이 구멍을 메워 흔적을 없애는 일, 천장 위에 무슨 흔적이 남지 않을까 손전등으로 세세히 살펴보는 일까지 이제는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그는 서둘러 되돌보를 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해치웠군. 머리와 몸이 묘하게 저리면서 어쩐지 무언가를 잊어버린 듯한 불안감을 억지로 잊으려 노력하며 그는 벽장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눈어림으로 사용했던 속바지 끈이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두고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황급히 허리 주변을 살펴보았다. 역시 속바지 끈은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당황해서 온몸을 살폈다. 어쩌다가 그런 것을 잊어버렸을까? 하지만 그때 바지끈은 셔츠 호주머니 안에 제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다행이야. 라고 안심하며 그는 호주머니 안에서 끈과 손전등을 꺼내놓다가 문득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른 물건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몰핀 병의 작은 코르크 막이었다. 그는 약병에서 약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릴 때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이지 않을까 싶어 그 코르크 마개를 일부러 셔츠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약병만을 방 안에 떨어뜨리고 온 것이었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범죄가 들통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고다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금 현장으로 되돌아가 그 옹이 구멍에 마개를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보다가 잠자리에 든 것은 새벽 3시경이었다. 그래도 흥분할 대로 흥분한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코르크 마개를 떨어뜨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라면 혹시 무언가 다른 실수가 있었을지 모른다 싶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흐트러진 머리를 억지로 가라앉히고 이 밤 자신이 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에 떠올리며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았지만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4장. 드디어 일찍 일어난 하숙인들이 세수를 하러 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코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엔도의 사체가 발견될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경우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자칫 나중에라도 의심을 살 만한 묘한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출을 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늘 먹던 아침밥도 거르고 외출을 한다는 건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지. 참, 왜 자꾸 깜빡하고 그래.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코다는 그로부터 아침 식사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얼마나 부들부들 떨며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그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토에이칸 하숙집을 도망 나오기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외출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을 죽이느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다. 점심때쯤 돌아와 보니 엔도의 사체는 이미 치워지고 경찰의 현장 조사도 완전히 마친 상태였다. 결국 고다의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 하나 엔도의 죽음을 타살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고 경찰 관계자들도 엔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뒤 곧 돌아갔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엔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평소 소행으로 짐작하건대 다분히 치정의 결과라는 것이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최근 그가 어떤 여자에게 실연당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그가 평소처럼 이번엔 어떤 여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결국 실연당하고 말았네 라고 떠벌려왔던 것은 엔도와 같은 남자에게는 일종의 버릇 같은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을 리 없겠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동기가 없으니 결국 그런 이유로 낙찰된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이 있건 없건 간에 자살을 부정할 만한 한 점의 의혹도 없었다. 엔도의 방문과 창문이 안에서 잠겨있고 독약 용기가 그의 방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약병 또한 그가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행여 천장에서 독약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황당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안심할 수 없었던 고다는 그날 하루 종일 벌떡벌떡 놀라곤 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점점 마음은 침착해졌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자기의 살인 실력을 자랑스러워할 여유까지 생겼다. 어때? 이게 바로 나야. 보라고. 이 하숙 집안에 무서운 살인범이 있으리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잖아.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거기다 살인이 고작 이런 거라면 세상에는 처벌되지 않은 범죄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이르렀다. 그러나 역시 밤이 되면 죽어가던 엔도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그날 밤 이후로는 지붕 속 산책도 중지하게 되었다. 5장. 엔도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고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콧노래 따위를 부르고 있을 때 오랜만에 아케치 코고로가 불쑥 찾아왔다. 그들은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었지만 고다는 하필이면 이럴 때 탐정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마음이 다소 불안해졌다. 이 하숙집에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며. 아케치는 자리에 앉자마자 코다가 피하고 싶은 그 일부터 화제로 삼았다. 그는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침 같은 하숙집에 코다가 있으니 타고난 탐정으로서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몰핀으로 죽었대. 그 소동이 있었을 때 나는 마침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듣기론 치정의 결과였던가 봐. 코다는 그 화제를 피하고 싶은 본심을 숨기느라 자신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런 설명을 했다. 그러자 아케치는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은 대체 어떤 남자였는데? 그로부터 한동안 두 사람은 엔도라는 인물과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답을 이어갔다. 처음 한동안은 조마조마하던 마음으로 아케치의 질문에 대답하던 고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지어는 아케치를 놀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근데 말이야, 아케치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혹시 타살은 아닐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타살이었던 사건도 종종 있지 않아? 어때? 그렇게 입으로는 내뱉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네가 제 아무리 탐정이라도 이번 사건은 알 수가 없을 거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글쎄, 그것마다 단정할 순 없지.
나도 실은 어떤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죽음의 원인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가? 난 그 엔도라는 남자의 방을 좀 보고 싶은데. 뭐 그거야 문제 없지. 고다는 오히려 득이양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내 옆방에 엔도와 같은 고향 친구가 있는데 엔도의 부친으로부터 짐들을 치우기 전까지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모양이야. 그러니 내가 말하면 아마 분명 엔도의 방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엔도의 방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때 복도를 앞서 걸어가던 코다는 문득 야릇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범인이 살인 현장으로 탐정을 안내하다니. 이거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며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그는 억지로 참았다. 코다는 평생토록 자신이 이 순간만큼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게 느껴졌다. 역시 난 대단한 놈이야. 스스로 그런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도록 자신이 한 일은 완연한 악당다운 짓이었다. 엔도의 고향 친구란 기타무라라고 하는데 그가 경찰에게 엔도가 죽기 전 실연당했다고 증언한 남자였다. 기타무라 역시 탐정 아케치 코고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 흔쾌히 엔도의 방문을 열어주었다. 엔도의 부모가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엔도의 임시장례를 마친 것이 겨우 어제 오후의 일이었다. 그래서 방 안에는 그의 물건들이 아직 짐도 꾸리지 못한 채 놓여 있었다. 엔도의 변사체가 발견된 건 기타무라가 회사에 출근한 뒤였기 때문에 발견 당시의 정황은 기타무라 역시 잘 알지 못했지만 기타무라는 주변에서 들은 사실을 종합해서 꽤 상세하게 당시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코다 역시 거기에 대해 잠옷 방관자다운 여러 가지 소문들을 늘어놓았다. 아케치는 두 사람의 설명을 들으며 날카로운 탐정의 눈길로 방안을 이곳저곳 둘러보았는데 문득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명종 시계를 보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자명종의 진기한 장식이 그의 눈길을 끌었는지도 모른다. 이건 꽤나 진기한 자명종 시계로군요. 아케치의 말에 옆에 있던 기타무라가 수다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거 엔도가 꽤 자랑하던 물건이에요. 엔도는 굉장히 꼼꼼한 친구다 보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자명종이 울리도록 매일 밤 잊지 않고 태엽을 감아놓곤 했죠. 아, 그래요? 예, 저도 늘 그 자명종 소리에 아침 6시면 눈을 뜨곤 했으니까요. 그 엔도가 죽은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아침에도 자명종 소리가 울렸거든요. 그렇기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타무라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아케치는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극적이며 뭔가 놀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아침 자명종이 울린 게 틀림없습니까?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경찰들한테는 말하지 않았군요. 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깨기 위해 자명종 태엽을 감아 맞춰 놓았다. 그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 아닐까요? 예.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기타무라는 아케치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역시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이 벌어졌을 당시 엔도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독약병 역시 죽은 사람 옆에 떨어져 있는 등 모든 사정이 엔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사정이 엔도의 자살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코다는 마치 발밑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코다는 왜 이런 곳에 아케치를 데려왔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케치 코고로는 한층 더 면밀하게 방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물론 천장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장 판자를 한 장 한 장 두들겨 보며 사람이 출입한 흔적은 없는지 전부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탐정 아케치라 할지라도 옹이 구멍으로 독약을 떨어뜨린 뒤 원래대로 그 구멍을 막아둔다고 하는 이런 기묘한 수법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천장 판자가 한 장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더니 더 이상 따지고 들지 않았다. 고다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케치는 엔도의 방을 살펴보고 다시 코다의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잡담을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 잡담 중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는 사실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대화는 언뜻 보아서는 시시한 것 같지만 실은 이 이야기의 결말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다 사부로와 아케치 코고로가 나눈 그 문답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아케치가 소매자락에서 꺼낸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문득 생각났다는 듯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코다 자네 오늘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지 않더군. 혹시 담배를 끊었나? 그러고 보니 과연 코다는 요 며칠 동안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를 마치 완전히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상하네.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근데 좀 희한하네. 자네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도 전혀 당기지가 않아. 생각해보니 벌써 2, 3일 이상은 피우지 않은 것 같네. 그래. 여기 있는 담배를 산 게 분명 일요일이었으니까 지난 나흘 동안 한 대도 피우지 않았다는 말이 되네. 그거 신기한 노릇이군. 그러고 보니 엔도가 죽은 바로 그날부터로군. 그 말을 듣자 코다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설마 엔도의 죽음과 자기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으랴 싶어 그 자리에서는 코다 역시 그냥 웃고 말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코 웃어넘길 만한 무의미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코우다가 담배를 피지 않은, 아니 담배를 혐오하게까지 된 것은 기이하게도 엔도가 죽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아무튼 코다는 한동안 그 자명종 시계가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령 엔도가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코다 자신을 의심할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가 하필이면 탐정 아케치 코고로라는 생각을 하니 좀처럼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내심 걱정했던 아케치도 그날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건가? 그렇게 고다는 마침내 마음을 탁 하고 눕게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악몽에 시달릴 때는 있어도 대체로 유쾌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특히 그를 기쁘게 한 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흥미가 없었던 여러 가지 유의들이 이상할 정도로 다시 재미있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일같이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다는 그날도 밖에서 밤샘을 하고 아침 10시쯤 방으로 돌아왔다. 일단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다 싶어 벽장문을 열어 이불을 꺼내려고 했을 때였다. 벽장문을 열자마자 고다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두세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아니라면 혹시 정신이 나가버린 것은 아닐까? 코우다의 눈에 보이는 그 벽장 속에는 죽은 엔도의 얼굴이 산발을 한 채 어두컴컴한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코다는 깜짝 놀라 도망칠 생각으로 방문까지 뛰쳐갔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떨리는 걸음으로 다시 되돌아와 슬쩍 벽장 속을 훔쳐보았다. 그러나 분명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얼굴은 이번에는 싱긋 웃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코다는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단숨에 방문으로 뛰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달아날 작정이었다. 그때였다. 코다! 이보게 코다! 코다가 뒤돌아보니
벽장 안에서 연거푸 코다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나라고. 그러니 달아나지 않아도 돼. 그것은 엔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기억에 있는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미안하네. 그렇게 말하며 벽장 천장에서 내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아케치 코고로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고다. 벽장으로 내려온 양복 차림의 아케치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저 나도 잠깐 자네 흉내를 좀 내본 것뿐이라네. 실로 유령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한층 더 끔찍한 말이었다. 여기 있는 아케치 코고로는 분명 모든 것을 알아챈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의 고다의 심정을 과연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아케치 코고로의 얼굴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나저나 이건 자네의 셔츠 단추겠지. 아케치는 너무나 덤덤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손바닥에 검은 단추를 들고 고다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다른 하숙인들에게도 다 물어봤는데 이런 단추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 자네 그 셔츠로구만. 봐봐. 자네 셔츠에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있군. 고다는 가슴이 철렁하여 자기의 가슴팍을 보니 과연 단추 하나가 떨어지고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셔츠 단추치고는 대단히 특이한 형태인 걸 보니 이거 자네 그 옷 셔츠인 게 분명한 것 같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단추를 어디서 주었을까? 그건 바로 저기 천장 위라네. 그것도 엔도의 방 바로 위였다고. 고우다는 혼란스러웠다. 셔츠에 단추가 떨어졌다 해도 어째서 단추 따위를 떨어뜨리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그때 분명 손전등으로 충분히 검사를 하지 않았던가. 고다, 자네가 엔도군을 죽였지. 아케치 코고로는 천진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며 고다의 난처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코다는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아케치가 설령 그 어떤 교묘한 추리를 내세우더라도 단지 추리뿐이라면 얼마든지 저항할 여지가 있었을 테지만 이런 예기치 않은 단추라는 증거품을 들이미니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게 느껴졌다. 코다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듯한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 그저 침묵을 지키며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따금 희미하게 흐려지는 눈앞에는 묘하게도 오래전 옛날, 이를테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이 마치 환상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결국 코다 입에서 그날 밤의 자백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자세도 바꾸지 않은 채 코다의 방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케치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용기를 갖고 자백을 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결코 내가 자네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단지 나는 내 판단이 맞는지 어떤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의 일은 사실 어떻게 되든 내게는 크게 상관이 없네. 게다가 이 범죄에는 증거품도 하나 없으니 말이야. 아케치의 말에 코다가 깜짝 놀라며 아케치의 눈을 쳐다보았다. 아, 이 검은 단추, 이게 증거품 아니냐고. 아니야, 이건 그저 나의 속임수라네. 증거품이 없다면 자네가 절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꾸며낸 트릭이라네. 보름 전엔가 내가 자네를 찾아왔을 때 자네 옷에 두 번째 단추가 떨어진 걸 보고 그저 그 일을 이용해 본 거라네. 그리고 이 검은 단추는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엔도의 자살을 의심한 것은 자네도 알다시피 그 자명종 시계 때문이었네. 그 이후부터 이쪽 관할 경찰서장을 찾아뵙고 이 현장을 조사한 형사로부터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엔도를 죽게 만든 몰핀병이 그의 담배 상자 속에 나뒹굴고 있어 거기에 들어있던 담배에 나머지 독약이 쏟아졌다고 하더군. 듣자 하니
엔도는 대단히 꼼꼼한 성격이라고 하던데 죽을 준비까지 단단히 한 사람이 독약병을 이 담배 상자 속에 내던져서 독약이 그대로 흘러내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건 왠지 부자연스럽더군. 그렇게 내 의심이 계속 깊어졌는데 문득 자네가 엔도군이 죽은 날부터 담배를 왠지 피우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생각나더군.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이 왠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네가 이전부터 범죄 놀이 등을 하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떠올랐네. 자네에게 변태적인 범죄 기호 성향이 있다. 그건 말이야. 그때부터 나는 가끔씩 이 하숙집에 와서 자넨 모르게 엔도의 방을 조사해봤다네. 그리고 혹시 범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면 그 통로는 천장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천장 위로 통하는 지붕 속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른바 자네가 해왔던 그 지붕 속 산책을 하며 하숙인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지. 나는 특히 자네 방 위에서 꽤나 오랜 시간 머물렀다네. 그리고 자네가 가끔 악몽을 꾸거나 그 이후 초조해하는 모습을 모두 훔쳐보게 되었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사정이 자네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더군.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 단추라는 엉터리 증거품을 가져와 이런 연극을 할 생각을 해낸 거지. 아무튼 이제 난 그만 실례해야겠군. 아마 우리 둘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지. 그건 왜냐?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자수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하는 말일세. 그럼 내 친구 코다 삽으로 난 이만 가보겠네. 아케치는 그 말을 하고 코우다의 방을 떠났다. 홀로 방에 남은 코우다는 아케치가 떠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가 그날 밤 독약병을 옹이 구멍 안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듯했으나 사실 코다의 무의식은 그 독약병이 엔도의 담배 상자 속으로 떨어진 것까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코다의 무의식 속에 박힌 그 장면은 그가 심리적으로 이후 담배를 피우는 걸 극도로 혐오하도록까지 만들어버렸던 것이었다. 이제 코다의 머릿속은 사형당하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그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